비트코인이 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비트코인이 그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좀 알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2008년에 처음 그 비트코인 백서가 그 발표가 되었고 2009년 1월에 첫 그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해서 첫 비트코인이 생겨났어요. 제네시스 블락? 제네시스 블락. 예. 최초의 블락입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형성되기 전에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2008년에는 그 세상이 한번 멸망했었거든요. 예? 2008년. 2008년에? 네네. 저 그때 제대하고 네. 극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네. 무슨 세상이 네. 망했다는 게 네. 어떤 세상이 망했다는 거죠? 전쟁 같은 게 일어났나? 아닌데? 제가 그때 뉴스도 안 보고 네. 오로지 개그만 하던 시대라 네네. 세상이 망해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 다 리셋돼서 똑같이 시작하고 싶다. 네. 워낙 돈을 못 버니까. 네네. 근데 망했었나요? 망했었죠. 예. 전쟁에 준하는 망함이 있었죠. 2008년에. 오.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뉴욕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리먼 브라더스. 브라더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은행인가요? 국민은행? 아니죠. 증권사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뭐 하나증권이든 뭐든 아무튼 네네. 증권사. 네네. 여의도. 네네. 이 배경에서 비트코인이 좀 출발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 배경은 뭐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투자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가 망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탄생 배경이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을 못 믿어서. 네, 비트코인이 원래는 그 결제 수단처럼 이게 그냥 디지털 코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8년에 세상이 망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왜 내 화폐가 내가 들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라는 의문에서 어느 정도 좀 기인한 게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만 브러더스가 왜 파산했는지 좀 알려면 뭐 쭉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쯤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IT 버블. 네네. 그게 뭔가요? 2000년대 초, 90년대 말 네. 이런 시기쯤에 IT 버블이라는 게 형성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상거래. 예를 들면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예,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온라인에서 서점을 표방해서 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처음에? 네. 아마존이 그 최근에 회장이 이혼해서 네. 재산 분할을 했는데 부인이 몇 조를 받았다. 그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90년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다, 커갈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 투자 자금이 모이는데 실제 내재 가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본래 가치보다? 네, 지금 회사가 기술은 있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건 몰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90년대 말에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고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니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고 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됐었어요. 네, 90년대 말에. 네네. 네. 그래서 IT 버블이 생겨났죠. 이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실제로 이 기술이 보니까 별거 없다더라. 아니면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 하면서 거품이 한번 빵 꺼졌었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주가 팍 폭락했죠. 동시에 2000년대 초에 아마 이거는 기억이 나실 텐데 네.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네네네. 그 9.12 테러가 났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네네. 그 어린 애기들 앞에서 그렇죠. 뭐 동료를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따가 그 비서가 네. 했는데 네네. 이제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공지진 오고
계속 멘탈 터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어떡하지 하는 그 네네. 짤이 항상 돌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때 이제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됐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미국의 연준이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이에요. 연준이 줄임말 같은데? 네, 줄임말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한국은행 네. 따지면. 그래서 통화 정책, 통화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네요. 중앙은행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한 6%가 넘던 기준금리를 쭉 떨어뜨렸어요. 예, 그게 1%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 금리. 네. 돈의 엄밀히 말하면 돈의 시간 가격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꾸면 1년 후에 뭐 금리가 10%면 꾸우면이 빌리면을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가끔씩 또 이런 단어들을 쓰네요. 네. 그 100만 원을 10%에 빌리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 하던 금리가 1%가 되면 100만 원을 껐을 때 1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를 만 원만 더 내도 돼요. 굉장히 싸진 거죠, 돈이. 그러면 네. 너도 나도 빌려야 되지 않나? 빌려야죠. 무조건 빌려야죠. 무조건 빌려야죠. 영끌해서 막. 영끌해야죠. 네. 예. 영끌해서 부동산도 사고, 영끌해서 주식도 사고. 제가 만약 1%까지 떨어졌으면 1% 이상의 수익률만 나올 수 있다. 1년 이내에. 그러면 무조건 빌려야죠. 무조건 빌려야죠. 무조건 빌려야죠. 네. 그래서 대출. 지금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네.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네네. 2.75에서 네네. 재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3.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줄여야죠. 네. 1% 금리까지 했다. 연방에서. 네네. 네. 연방준비위원회가 네. 그래서 2001년 말쯤에 이제 테러가 나오고 9월에 테러가 나오고 쭉쭉쭉 그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쭉쭉쭉 기준 금리를 내려서 2003년에는 한 1% 정도까지 내려온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상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낮은 금리로 네. 집을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집을 사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너도 나도 은행에서 막 네. 어떤 뭘 내는 거네요. 네, 새로운 그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출을 상업은행에서 받으면 그거를 상업은행은 투자은행에게 넘기고 투자은행은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해외 투자자에게 갖다 팝니다. 어렵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 네네. 그럼 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어요. 네네. 그럼 국민은행은 네.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국민은행은 그걸 미래에셋증권에 어? 갖다 팝니다. 네, 대출 그대로 갖다 팔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출 받았어요. 네, 대출 받으신 분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뭐 20년, 30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 권리를 거기 사는 증권사에서? 겁니다. 네, 증권사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대출들을 다 모아요. 다 모으고 이걸 다시 쪼개서 모든 대출들 만약에 3.5%를 내시면은 3.5%짜리 대출, 뭐 2%짜리 대출, 5%짜리 대출 다 모아서 쪼갠 다음에 네. 다시 여기에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해외에 갖다 팔아요. 해외가 됐든 뭐 투자자가 됐든 기관이 됐든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출을 신용이 좋아야지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도 대출이 됐나요, 그때는? 신용이 좋아야 대출이 되는데 네. 원래는 안 됐었어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대출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그 부실이 나도 갑자기 이자를 안 갚든 안 갚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대출에 대한 권리는 증권사에 다 넘겨버렸고 네, 투자은행에 넘겨버렸고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네, 은행. 네, 바로 여긴 대출 주자마자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은 증권사에서는 그 투자은행에서는 또 어차피 투자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상품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든 안 내든 파산이 나든 난 모르겠어. 약간 이런 입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실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대출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대출만 해주면 되는 대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건 바이 건이네. 네, 건 바이 건이에요. 수수료가 나오면 그걸로 끝. 이런 행위가 미국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마 빅쇼트라는 영화 보시면 저 알아요. 네, 네네. 보셨나요? 네.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은행이 대출 심사도 안 해가지고 뭐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장면도 나와요. 누가 찾아갔는데 네네. 그 집에 이 사람 있어요 이랬는데 네. 저희 집 개 이름 네. 전에 살던 주인의 개 네, 개 네. 이름인데요. 뭐 이런 게 네, 그런 맞아요. 장면이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대출 심사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신용이 안 좋은데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신용이 낮은 사람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은 이제 좋은 뜻이고, 신용 등급이 이렇게 있으면 네네. 이쪽이 프라임, 네네, 이게 서브 프라임. 카스트 제도에서 맨 밑에 있는 거네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좀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대출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고 그 상황에서 1%까지 금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점점 경제가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사람들 대출도 받고 사업도 다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1% 하던 거를. 네네,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영끌에서 그렇죠. 아까 전에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내던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금리가 2배가 되면 200만 원을 내고 3배가 되면 3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리가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부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속 중첩이 됐구나.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기 시작해요.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그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없어졌네. 네, 집이 없어지고 압류한 주택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그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도 대출을 너무 많이 줬었잖아요. 그렇죠.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출을 강아지도 대출받고 고양이도 네. 대출받고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죽은 사람도 대출을 해줬다고 하던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너무 커지기 시작해서 그 당시 계속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지금 저희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저희 보면 부동산이 네. 천정부지다. 네네. 네. 지금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었는데 지금 0.75%까지 한번 올라왔고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에 아마 더 오를 것처럼 그 뉘앙스로 오를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아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고 쭉 오르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쭉 하락합니다. 페드에서 개입을 해서 베어스턴스 너네 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연쇄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IMF 때 똑같은 걸 겪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연쇄 작용이 있고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실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제가 위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008년 이후로 2009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 하강합니다.